지금 약간 제가 일주일 동안 조울증에 걸릴 지경인데 네. 매일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맞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네. 디지털 에셋 박상혁 편집장님 모시고 왜 또 내려갔는지 네.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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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좀 심화 버전으로 원래는 뭐 이란 때문이다, 뭐 이란은 중동 전쟁 고조 때문이다, 뭐 네. 혹은 뭐 클래리티 법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가격적으로 분석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개별 뉴스 위주로 좀 분석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가격을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네. 이제 좋습니다. 왜 올라가고 어떤 조건에서 내려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또 마켓이 너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서 특히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란 때문에 뭐 다른 위험 자산도 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네. 디지털 자산만 유독 좀 하락폭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근데 물론 이제 개괄적인 거는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하락하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란 소식 관련해서요, 또 어제 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최근 나온 뉴스는요,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 거론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교전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상황을 보면요, 미국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했다라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제 좀 재개방이 되고 그 다음 협상도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네. 다시 좀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교전이나 공격 자체가. 그 사실 이제 어제도 조금 자잘자잘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뭐 이란이 지금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 중이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이렇게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란으로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휴전에 대해서 중국이랑 무슨 얘기 나눴는지도 공유할 것이고. 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이제 중간에 오지 않기로 했다. 그냥 이란으로 바로 돌아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고, 사실 MOU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짧죠. 할 거냐 말 거냐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안 나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비트코인 가격은 또 약간 좀 쫄리는 그런 양상을 하다가 사실 결국에 이제 새벽에 교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CIA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해상 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장을 했고, 여러 백악관 관계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CIA가 조사를 해보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해도 이란은 최소 3, 4개월간은 버틸 수 있다라는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 3, 4개월이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일단 전부 익명이에요. 익명. 네, 그 취재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기는 그쵸. 한데 네. 전부 익명이고, 사실 최소 3, 4개월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 최근 내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러면 이제 역봉쇄가 4월 15일부터 시작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면 역봉쇄가 시작하자마자 사실 요거는 이제 5월 초 정도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 요것도 이제 그냥 하나의 설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뭐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문제가 없었다면 이란이 먼저 휴전 협상을 제의하거나 네. 아니면 그 휴전 협상 제의한 것을 거부당했을 때 바로 한 이틀 만에 또 수정을 해가지고 재제의를 했었거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요것도, 근데 어쨌든 이 뉴스가 사실 네. 이제 뭐 유가 상승이나 이제 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한때 뭐 $90 선까지 내려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의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 데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근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요. 이 조사 결과가 어땠냐라고 보니까 3, 4개월 버틸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주로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는 뭐 이런 지금 이란이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 4개월간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또 향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해상 봉쇄하면 금방 이란이 백기 들을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은데라는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또 위축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프로젝트 프리덤 우리 하기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 보류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은 뭐 큰 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중재 국가들 있잖아요. 걸프 국가들이 있는데 그 걸프 국가들하고 미국이 사전에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협상을 제대로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이렇게 보류가 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프리덤이 보류가 됐고 실은 협상에 큰 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걸프 국가들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됐어서 보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뉴스 이후에 이 걸프 국가들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프로젝트 프리덤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지금 중동 전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좀 말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좀 진전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뉴스를 내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은 말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는 준비가 됐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짜맞춰 보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니까 엉뚱하게 이란이 누굴 공격했냐면 UAE를 공격했거든요. 미사일을 거의 한 7차례에 걸쳐서 쐈습니다. 네. 개전 초기처럼. 그래서 UAE가 그걸 다 이제 막아내고 격추하고 때 일부는 이제 얻어맞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려면 아무래도 영공 제공이라든지 기지 사용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니네 또 우리한테 미사일 맞는다. 요걸 이제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사실은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사우디나 쿠웨이트를 조금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구축함 이제 총격전 그것도 이제 간을 보는 약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다른 게 그 동안에는 미국이 직접 밀고 들어가다가 뭐 일이 생긴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쵸. 이번에 총격전은 미국 구축함이 이란 영해 근처로 이제까지 안 들어갔던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마찰이 빚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군사 충돌이 계속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긴장 고조가 다시 일단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또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동 전쟁 이슈는 항상 변수가 워낙 크게 바뀌다 보니까 또 향후 변수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더 중요하게 본 거는요. 지금 나스닥도 지난 밤 사이에 0.2%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고 코스피도 오늘 한 1%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당연히 하락폭이 낮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또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다른 위험 자산은 이런 위험 변수에 덜 하락하고 상승 변수에는 크게 반응을 하는데 디지털 자산만 왜 반대로 가냐?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제가 한번 몇 가지 자료를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지난 1년 사이에 누적 상승률입니다. 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주황색이 나스닥 그리고 지금 초록색이 비트코인인데 2025년 5월을 수익률 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 누적 수익률이 됐냐라고 봤을 때 코스피는 190% 1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네. 나스닥은 45.7%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2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요일에 네. 우리 수요일에 방송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은 살짝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었거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수요일에 또 방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 아. 삼프로 TV 댓글도 저희 댓글이군요. 네. 한번 봤는데 이 국장 버리고 이 디지털 자산 선택한 내가 루저다라는 댓글에 이 정도 제 좋아요 수가 이 정도 달린 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진짜 공감이 가는 네. 갔을 때 달리는 이 좋아요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분의 내용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네. 원래 좀 몇 년 전만 해도 만약에 이 그래프를 코스피인지 나스닥인지 비트코인인지 못 보고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파란색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상하지 사람들이 않죠. 이상하지 않고 그래 이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저게 비트코인이지라고 했을 텐데 이게 코스피 그래프라니 네 좀 대단한 지금 상황인데요. 예전에 2024년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제일 핫했던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네. 네, 근데 그때 제일 죽쓰고 있었던 자산이 코스피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막 3만 전자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25만 원 넘어갔죠, 아마? 이제 뭐 맞습니다. 30만 전자 얘기 그때 나오고 샀으면은 있는데요. 야, 시총 1위주를 사서 8배 수익을 볼 뻔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또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댓글 쓰시는 있기를 분들 바랍니다. 중에도 네. 네. 특히 이 수요일에는 그게 좀 기분이 좀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수요일에 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삼성전자 막 15%씩 오르고 네. 하루 만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더 이런 댓글이 공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왜 디지털 자산만 이렇게 안 오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나스닥하고 코스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유별나게 오르는 섹터가 있을 건데 지금 사이클에서는 더 유독 오르는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보면은 AI 관련주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좀 넓게 AI 관련주를 잡긴 했는데 뭐 M7도 제가 AI 사업이 인벌브돼 있다 보니까 다 잡았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주요 기업들도 다 잡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니까 AI 관련주 비중이 지난 한 달 동안 시총 상승분의 70, 80% 정도를 차지했다. 네, 이런 지금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이 나스닥이 왜 하락했냐를 보면은 뭐 중동 전쟁 긴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가 뭐 좀 안 좋은 뉴스가 터졌다. 이렇게 네. 하면은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고 더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AI 관련 소식에. 예, 그런 만큼 지금 시장 사이클이 AI 사이클이다. AI 섹터가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상황이 두드러집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시총 상승분 코스피의 전체 비중의 80%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더라. 예, 단 두 종목에서 이렇게 시총 상승분의 80%가 나왔다. 이런 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AI 섹터가 너무 강력하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AI 섹터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영향이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보통은 그 자본의 이동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예 돈이 되는 네.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또 이제 올해도 조금 네. 디지털 자산 손가락 빨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예, 참 어려울 네. 때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네요. 이 그러니까요. 크립토 플러스를. 네. 네. 그래서 이용자분들도 좀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커뮤니티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과거는 정말 좋은 시대.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은 정말 좋은 시대를 아유. 살았구나 네.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보따리도 하면서 차익 거래도 우리가 스스로 하고 개인 디파이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서 수익 창출하고 했는데 지금 뭐 기관도 진입하고 AI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개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다 AI가 하고 또 그리고 AI 섹터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크립토 알파 옛날에 크립토 알파가 있었던 것처럼 다음 알파는 뭐냐라고 봤을 때 AI인 것 같다. 이 크립토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런 또 투자자분들도 이제 생겨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저희 시대가 끝난 것 같아서 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크립토 플러스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네. 시대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디지털 자산이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서 그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믿습니다, 편집장님. 네. 아, 네. 저를 믿어도 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에 또 하락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잖아요. 근데 디지털 자산이 그래도 내부에서 잘 하면은 이 정도로 사실은 침체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부 변수는 뭐냐라고 봤을 때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최근에 보안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네. 서티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은 4월 한 달 동안 어떤 해킹 사건, 어떤 유출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아, 소름 돋는데요, 네. 정말. 네, 보면은 2일, 6일, 24일 빼고는 다 해킹 사건이 매일 있었습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해킹이. 네, 크고 작은 해킹.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사실 그 네. 켈프다오. 네, 네. 켈프다오 여기 있고요. 18일 날. 그다음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드리프트. 이것도 그렇죠. 한번 말씀드렸죠. 아, 이거는 1일 억대 이상의 해킹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보도를 드렸고 나머지는 좀 그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긴 하지만 그만큼 해킹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불안할 만하네요, 사람들이. 네. 네. 그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거는 여기서 뭐 해킹 사건이 많이 나도 해결이 잘 되면은 프로세스 구축이 잘 돼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신뢰가 꺾이지 않을 텐데 신뢰가 꺾이는 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겁니다. 우리 웹2나 우리 뭐 일반 세상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해서 갖고 와봤는데 우리 뭐 가게 뭐 자동차가 갑자기 돌진을 했어요. 뭐 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험사가 있을 겁니다. 이 셋이 이렇게 또 해결을 금방금방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더라도 수사기관이 금방 잡아옵니다. 그 법 집행기관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내립니다. 예, 그렇게 또 이제 체계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웹2나 일반 세상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웬만한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 잘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웹3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범인이 도망가도 일단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잡아내려고 해도 아직 규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못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긴 더군다나 또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초국경 시장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 반응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야, 너 웹3 하루 이틀 해보니? 네, 웹3 시장 원래 피해를 당해도 보상이 없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알고 들어갔으니 우리는 무책임이다. 네, 보상을 원한다면은 좋은데 강남 떡볶이 집으로 가던가.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서러운 거 이야기 아니냐. 하시네. 그렇죠. 네, 좋은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근데 너 리스크 그거 다 감당하고 들어간 거 아니었냐. 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이 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이렇게 이용자 신뢰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저런 해킹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 웹3나 디파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 오리지널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불신, 네, 네, 무신뢰,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네. 자금 이동에 관여를 했다. 이런 이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또 그 과정에서 또 수습을 했을 때 하나 또 문제가 있었죠. 저희 켈프다오 해킹 사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금을 디파이 플랫폼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동결을 하니까 이 기존 웹3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탈중앙화 훼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법원이 이 특정 자금을 동결하는 자금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플랫폼이 디파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법원이 디파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네? 탈중앙화가 아니네? 이제 우리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탈중앙화였는데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이용자 혼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커질수록 계속 탈중앙화가 어려워지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피해를 네, 보는 그쵸. 사람들이 있는 한.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이용자들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하락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용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인식이 이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빼고는 장투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또 정량적인 데이터도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상장하는 신규 디지털 자산은 항상 시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의 최근 1년 신규 상장 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게 지난 1년 동안 47개 중에 33개. 그래서 총 70.2%가 지난 1년간 ATH 대비 최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런 만큼 이 얘기는 뭐냐? 알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취약하구나, 지속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또 이용자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좀 괜찮은 건 맞겠죠, 편집자님? 네. 제가 이렇게까지 좀 하락 원인을 분석한 건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또 완전히 끝났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엄청 지금 네. 때려놓고 이제 스타팅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를 맞았는데 어떤 당근을 얘기인지 한번 주시는군요. 들어봅시다. 두 네. 번째는 제가 하락 분석을 좀 깊게 해야지 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상승 원인을 깊게 분석하면 또 떨어지고 네.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그것까지 상승 한번 고려를 인형의 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사이클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설레는 계속해서 이 와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 설레 관련한 게 하나 나왔는데 네. 한국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오르빗이라는 국내 오지스라는 업체가 만든 그 브릿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1,000억 원대가 해킹을 당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증서 토큰하고 원본 토큰이 있는데 내 증서 토큰, 원본 토큰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고소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에 70%는 여기 플랫폼에 보상을 해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700억 원을 보상하라는 건가요? 이건 1,000억 원대는 이 전체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 해킹 당한 네. 금액이고 이 이용자는 한 10억 원 정도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7억 원 정도는 돌려줘라. 맞습니다. 7억 원 정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왔고, 다만 이 피해자분께서는 원본 토큰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7억 원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고. 원본 토큰이 지금 가치 없지 않나요? 원본 토큰은 이제 뭐 이더리움 이런 거라서 네, 이제 가치는 있었구나. 증서 토큰이 오히려 가치가 가치가 없어진 없어지고.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본 토큰을 돌려버리면은 너무 지금 상승분을 너무 반영해버리니까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아무래도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10억 중에 네. 7억 돌려받는 거면 상당히 맞습니다. 되게 좋은 판결이죠. 유의미한 판결이다. 사실은 주식에 투자를 해도 이렇게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면 어느 회사에 투자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던 이제 가치가 하락됐다고 해서 그걸 배상해주진 않잖아요. 저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굉장히 경우는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뭔가 관리 소홀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예. 의무를 이제 인정하지 않죠, 보통은. 잃은 맞습니다. 돈은 잃은 돈. 네. 네가 부주의했잖아. 뭐 약간 이런 건데. 또 마침 또 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 게 오지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 업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보관 의무에 대한 약간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런 보상 판결, 플랫폼에 대한 보관 의무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는 향후에도 굉장히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법 체계가 고도화되다 보면은 이 이용자 보호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겠구나. 물론 디파이 시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프다오 같은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제 특정 비상 상황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 웹3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축하자 이런 또 시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이용자 보호 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2부에서 최윤영 팀장님이 뭐 기관 진입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또 우리 내러티브가 주도를 해왔었잖아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그 동안에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저는 좀 개편되는 움직임이 이미 이 하락장 안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3대 메가뱅크가 국채 토큰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큰화 전체
전체 시장 중에서 지금 57.1%가 국채 토큰화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도 그 선례들을 따라한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내러티브 주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니라 유즈 케이스 기반 진짜로 이제 이 이용자 사례가 나오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포켓몬 카드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실물에서 실제로 수요가 나온 거 토큰화 해가지고 유즈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결제 시장에서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시장 위주로 시장에 굉장히 개편되는 흐름을 이미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는 뭐 이런 섹터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제 바람대로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이제 단기적으로 또 호재도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는데 불확실성을 좀 확실하게 걷어내주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 현지 전문가들 따르면은 날짜까지 좀 픽스가 된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아마도 상원은행위에서 표결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특정 날짜까지 거론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확실성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담당 부사장도 마이애미 컨센서스 행사에서 이르면 다음 주 클래리티 법안 표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 상태여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디지털 자산도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단기적인 호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스트래티지 연구선주 STRC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그 2월하고 3월, 4월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항상 이 매월 중순마다 이 STRC 수요가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배당락이 매달 15일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을 직전에 주로 이제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직전 한 일주일 정도에 바짝 삽니다. 아, 그렇군요. 딱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시작되는 구간. 네, 시작되는 구간. 이어서 또 이용자 기대가 또 고조되고 있고, 이 그래프대로 이 5월 중순에도 간다면은 이 매수세를 바탕으로 스트래티지가 STRC 판돈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쟁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 거죠. 한 1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렇다 할 좀 모멘텀이 안 보이는데 가격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워낙 잘 나가는 다른 자산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해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신뢰가 네. 많이 떨어지면서 돈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뭐 이런 이제 STRC라든지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뭔가 조금 바람직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국채 토큰화 한다고 하고 네.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너무 비관하기에는 조금 이제 섣부르다. 이런 네. 정도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긍정적인 얘기하면 또 부정하기 때문에 네. 네. 또 아마 또 예. 최윤영 팀장님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긍정적인 얘기는 최윤영 최윤영 팀장님한테 팀장님.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톤코인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사실 며칠 전에도 톤코인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사도 되나 했더니 전 실장님이 사지 마세요. 저한테 그랬는데 지금 네. 보니까 더 올라 있잖아요. 역시 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부정 의견을 드릴 때는 네. 이제 오히려 긍정 의견으로 좀 돌아서시는 쪽으로 하시면 무시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만약에 사냐고 물어봤으면 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올랐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살 게 올랐나요? 없더라고. 살 게 없어서. 다른 코인이 이거 사도 돼? 약간 손이 가는 코인이 없었어요. 그렇다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네. 아마 그러니까 텔레그램 코인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면 텔레그램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제일 좋냐면 텔레그램 창립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자기 거다라고 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코인 가격을 올리는 검증된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건 이 양반이 네. 그걸 쓸 거냐 말 거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무역지 같은 데서 보면 그 뭔가 마교, 사파 이런 곳에 약간 비전 예. 같아서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네. 네, 그래서 쓸지 말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한번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사실. 아, 그러면 그걸 만약에 쓰게 되면 꼭 두 분이서 그 소식을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조심하고, 예, 적어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걸 알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 가져오신 소식은 사실 네. 가격 소식은 아니고 네. 플랫폼 관련한 소식이죠. 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이 직접 파베드로프 창립자가 앞으로 톤 키울 거다, 육성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면은 톤 코인을 조금씩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구독자 수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출이 훨씬 많아서 톤코인을 크게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톤코인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가 올랐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톤코인 주는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보면 202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된 건데 2년 정도 쌓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톤코인을.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 인증을 했는데 막 이렇게 2년 동안 쌓아오신 게 지금 몇백만 원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리딩방 이런 거 했던 사람들도 그럼 톤코인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건 또 안 좋은 사례이기도 네. 한데요. 어쨌든 이제 노출수 기반으로 텔레그램은 잡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분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톤코인이 지금 한 최고점이 7달러에서 8달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2달러에서 3달러 사이까지 그 선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텔레그램이 이렇게 푸시를 해서 계속 오르면은 이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수익 좀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침 저희도 또 그 텔레그램 채널 합니다. 네. 대표님도 하시고, 그죠? 두 분 다 디지털 에셋 하시잖아요. 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 매체에 제 개인 채널 말고 아, 매체 매체 채널이 있는데 채널. 네. 지금 그 여기 코인은 누가 디지털 에셋이 네 회사가 회사가 가져가죠. 네. 조금 몇 개만 달라 그러지, 실장님. 네, 제 다른 기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지분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또 액수가 미미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희 지금 구독자 수가 1740명 정도 되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은 2년 동안 얼마를 모았나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 2배가 올랐다길래 보니까 네. 52달러. 52달러. 네. 그래서 제가 52달러. 저희 대표님이 이걸 보시고 나서 한 말이 자 전날 점심에 오랜만에 회사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대구탕을 먹었거든요. 대구탕 한번 같이 먹으면 끝나겠네. 네. 그래도 예. 대구탕 값 벌었다. 네, 또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하시네. 네. 근데 뭐라도 이제 벌었으니까요. 이게 왜 저는 재밌는 뉴스라고 했냐면 네. 이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플랫폼에서. 지금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SNS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트위터, 그다음 페이스북. SNS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페이스북도 몇 가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이게 친구도 많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X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미진했는데 이게 네.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특징이 뭐냐면 채널이기 때문에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유튜브처럼. 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분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디지털 자산 시대의 어떤 청사진, 그러니까 잘 네.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SNS를 쓰면서 사실 돈을 그 SNS 플랫폼에서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쵸. 대부분 뭐 인스타에서 물건 팔고 뭐 이 정도를 네.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돈을 또 벌 수가 있다. 이런 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이제 따뜻한 격려도 전해주신 디지털 에셋 박상현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